오빠, 저기 봐. 저 아줌마가 전처 맞지? 붕어빵이나 굽고 있네. 꼴 좋다. 내연녀의 비웃음에 김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35년 내조한 아내를 버리고 2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초라하게 붕어빵이나 굽고 있을 전처 앞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새 여자를 자랑할 생각에 가슴이 뻥 뚫렸거든요. 그런데 남포동 골목에 도착한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m가 넘는 줄, 방송국 카메라, 그리고 순회 붕어빵, 대한민국 붕어빵의 자존심이라고 적힌 대형 간판. 내연녀가 돈다발을 붕어빵 판 위에 던지며 비웃었지만 전처 박순애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돈을 집게로 집어 성금함에 넣어버리더니 다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무시하는 거야? 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년 뒤 그 남자는 순회 붕어빵 물류센터에서 박스나르는 일용직이 됩니다. 붕어빵 수레에서 시작해 연 매출 180억 프랜차이즈를 일군 여자, 그리고 그녀를 버렸다가 파멸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어느 겨울 저녁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급 아파트 32층. 박순애는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부산에서 손꼽히는 해운회사 상무. 순애는 24살의 태호를 만나 25에 결혼했어요. 올해로 결혼 35년째였습니다. 순애는 오늘따라 유난히 정성을 들였어요. 태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된장찌개, 깻잎전. 아침부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를 골랐습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가서 대청소하고 반찬 만들어드리고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그게 순애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어머니로 사는 것. 자기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어요? 오늘 갈치 싱싱한 거 샀어요. 씻고 나와요. 밥 차려놓을게.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순애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가웠어요. 35년 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애 씨 앉아봐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합시다. 순애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35년 살았어요. 당신 내조한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못이라.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야. 35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서 밥이나 하던 여자랑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해? 난 이제 다른 인생 살고 싶어요. 순애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35년이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 20명 넘게 상 차리고
태호가 승진할 때마다 상사 댁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회사 야유회 때마다 김밥 100줄씩 싸고 그게 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거예요? 그게 다 밥이나 하던 거예요? 여보,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35년인데. 35년이에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어요.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여자 생겼다고요. 그 여자는 당신이랑 달라요. 세련되고 똑똑하고 당당해요. 당신처럼 맨날 부엌에만 처박혀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35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웠다고 믿었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여자라니요.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이요?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속았던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잠잤던 거예요. 위자료는 5억 줄게요. 이 집은 내 명의니까 한 달 안에 나가요. 태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35년 살았는데 5억이요? 이 집도 내가 살림해서 지킨 집이에요. 시아버지 사업 실패했을 때 제 혼수 다 팔아서 메꿨잖아요. 시어머니 간병 5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적으로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이 번 돈이 어딨어?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었다는 게 이렇게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안일만 했다는 게 이렇게 모욕이 될 줄 몰랐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일주일.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밖에서 잘 거야. 당신이랑 같은 집에 있기 싫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았어요. 32층 고급 아파트, 35년 살던 집.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요.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시어머니 구박받을 때도 남편한테 무시당할 때도 항상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 현수, 서울 대기업 과장. 36살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바빠서 짧게 말해. 현수야,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아버지한테 들었어. 뭐? 알고 있었어?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사에서 입지가 좀 불안해.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이번 일 조용히 안 넘기면 내 지분이랑 상무자리 다 날려버리겠다고. 엄마, 나 자식들도 있잖아.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제발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미안해, 엄마.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 동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준은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33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동준아.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울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동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동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 35년 동안 엄마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동준아, 형은 아버지 편이더라. 형이요? 형이 뭐라고 했는데요? 순애가 현수의 말을 전하자 동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진짜.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후 순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볼까 생각도 했지만 태호 측에서 협박을 해왔어요. 조용히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 친정 식구들 사업도 힘들어질 거야. 순애의 오빠가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태호 회사랑 거래가 있었거든요. 순애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중 3억 원은 시아버지 빚 갚을 때 순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갚는 데 썼어요. 남은 2억 원. 그게 순애의 35년 결혼 생활의 값이었습니다. 순애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32층 아파트를 나오는데 로비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명품 가방, 하이힐, 짙은 화장. 젊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최유진이에요. 태호 오빠 애인이요. 이제 만나 뵙네요. 여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은 대구인데 80대 노모가 계셨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아저씨,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가주세요. 왜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지 순애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었어요. 택시가 자갈치 시장 앞에 섰습니다. 순애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내렸어요. 1월의 부산 바닷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생선 비린내, 호객 소리, 사람들 북적거리는 소리. 순애는 35년 전 신혼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해운대 살림이 아니라 서면 작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태호 월급이 적어서 자갈치 시장에 와서 저렴한 생선 사다가 반찬 만들곤 했죠. 그때 태호는 다정했어요. 순애 씨,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 말 믿고 35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는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쫓겨났네요. 순애는 시장 골목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도 순애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순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느 골목 구석에 다다랐을 때 순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좌판 옆 빈 박스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죽여 울던 35년 동안의 습관을 잊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부산 사람들 다 바쁘니까요. 그때 누군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데서 와 울고 있노?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는 고무 대야를 들고 있었고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앞치마에는 비늘이 묻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는 저기 좌판에서 장사하는 정말순이라 카는 사람이야. 니 와 그래? 누가 때렸나?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정말순은 순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울어라, 울어. 실컷 울어. 울면 좀 낫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좀 잦아들자 말순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었나?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집 가자. 괜찮아요. 저 여관이나 찾아볼게요. 여관은 무슨? 이 추운데 여관에서 혼자 있으면 더 서럽다.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말순이 순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애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말순의 집은 시장 뒷골목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고등어 조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와라.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많이 해놨으니까 같이 먹자.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았어요. 작은 TV,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젊은 말순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고등어 조림, 콩나물국, 깍두기, 김.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속상하면 밥이 안 넘어가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이 버틸 수가 없어.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35년 동안 순애는 항상 밥 해주는 사람이었지 밥 먹여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울면서 먹어도 돼. 밥 먹으면서 우는 거 아무도 안 본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고등어 조림이 짜지 않고 딱 맞았습니다. 콩나물국이 시원했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잘 먹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잖아. 말순이 순애의 밥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순애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이혼 통보, 내연녀,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난 이야기까지. 말순은 가만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남편 개쌍놈이네. 35년 해로한 마누라를 그렇게 내쫓다니. 아주머니도 결혼하셨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지. 근데 그놈이 바람 피워서 25년 전에 이혼했어. 애들 셋 있었는데 혼자 키웠어. 혼자요? 어떻게요? 자갈치에서 좌판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 들어오는 거 받아서 생선 다듬고 팔고 하루도 안 쉬고 30년 했어. 그래서 애들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뭐. 그때는 죽고 싶었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근데 애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고.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어. 처음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 시댁에서는 쫓아냈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줬어. 다들 이혼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했어. 근데 내가 살아남았어. 지금 이 집도 내 힘으로 샀어. 순애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니도 할 수 있어. 59세면 아직 젊어. 나는 42세에 시작했거든. 니보다 열악했어. 저는 돈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35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니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요리? 바느질? 뭐라도 있을 거 아니가.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뭘 했지? 밥하고 반찬 만들고 김장하고 김치 담그고 팥 앙금 만드는 거요. 팥 고물도 잘 만들어요. 시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배웠거든요. 붕어빵? 니 붕어빵 만들 줄 알아? 네. 시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에 귀한 손님 올 때만 내놓는 법도다 하시면서 반죽 비율부터 팥 삶는 시간까지 초시계를 들고 가르치셨거든요. 시판 앙금은 입에도 안 대시던 분이라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비법대로 수천 개를 구워냈어요. 그때는 그게 종살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 유일한 무기였네요. 말순이 무릎을 쳤습니다. 야, 그거다. 남포동에서 붕어빵 장사해봐라. 붕어빵이요?
거기 붕어빵 파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근데 다시 판 앙금 쓰는 거야. 직접 팥 앙금 만드는 데가 없어. 꼬리까지 앙금 꽉 찬 붕어빵 팔면 대박 날 거다. 순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붕어빵 장사라니. 근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일 내가 남포동 상인회장한테 연락해 볼게. 자리 하나 얻어줄게. 말순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알았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챙겨주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2022년 2월 순애는 남포동 골목에 붕어빵 수레를 세웠습니다. 말순이 상인회장에게 부탁해서 얻은 자리였어요. 골목 끝자락,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2억 원 중에서 일단 5천만 원을 생활비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중고 붕어빵 틀 50만 원, 가스통 장비 30만 원, 재료비 첫 달치 50만 원, 수레, 제작비 80만 원, 자갈치 근처 낡은 원룸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5만 원. 시작 자본이 부족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팥을 삶아야 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요. 팥을 물에 불리고 삶고 물을 버리고 다시 삶고 설탕 넣고 졸이고 4시간이 걸렸어요. 시판 앙금은 30분이면 되는 일을 순애는 4시간씩 투자했습니다. 미쳤다. 누가 팥 앙금을 직접 만들어? 시간 낭비지. 옆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비웃었어요. 순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앙금을 만들었어요. 반죽도 직접 했습니다. 밀가루, 계란, 우유, 설탕. 비율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반죽이 쫄깃해야 붕어빵이 맛있거든요. 첫 장사날 순애는 아침 10시에 수레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은 순애의 수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목 끝자락이니까 눈에 안 띄었거든요. 붕어빵이요. 붕어빵? 꼬리까지 팥 들어간 붕어빵이요. 순애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5년 동안 해운대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면서 호객행위를 하다니. 근데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팔아야 살거든요. 점심때쯤 첫 손님이 왔어요. 40대 아줌마였습니다. 붕어빵 3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애는 각 구운 붕어빵 3개를 건넸습니다.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팥이 진짜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새벽에 직접 삶았어요. 대박. 꼬리까지 팥이 꽉 찼어요. 요즘 이런 붕어빵 없는데. 손님이 3개 더 샀습니다. 순애는 기뻤어요. 첫 손님이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90만 원이었어요. 하루 평균 3만 원.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 35만 원 내기도 빠듯했어요. 둘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위치가 안 좋으니까 손님이 안 왔어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0만 원씩 벌었는데 순애는 3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이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앙금 만들고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서 붕어빵 굽고 다리가 붓고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니까 더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동상이 걸릴 것 같았어요. 이모,
힘들면 좀 쉬어요. 말순이 가끔 와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굶어요. 3월이 되자 날씨가 풀렸습니다. 붕어빵 시즌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붕어빵이 안 팔리거든요. 순애는 막막했습니다. 여름 동안 뭘 해야 하지? 그때 차남 동준이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아. 내가 도울게. 동준이 옆에서 같이 붕어빵을 팔았어요. 손님 응대하고 봉투에 담고 거스름 돈 계산하고 엄마 인스타그램 해봐요. 요즘 맛집은 다 SNS로 홍보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사진 올리는 앱이에요. 내가 해줄게. 동준이 순애의 붕어빵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 반으로 쪼개서 팥, 앙금이 보이게 한 사진. 해시태그 남포동 붕어빵, 해시태그 꼬리까지 팥, 해시태그 직접 만든 앙금, 해시태그 부산 맛집,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렸어요. 반응이 조금씩 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진짜 꼬리까지 팥 들었어요? 가봐야겠다. 4월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루 5만 원. 여전히 적었지만 전보다 나았어요. 손님들이 인스타 보고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여름 동안 순애는 쉬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대신 팥빙수를 팔았어요. 팥을 삶는 기술은 똑같으니까요. 직접 만든 팥 앙금으로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모, 이 팥 미쳤다. 시중에 파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가을이 되자 다시 붕어빵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수레를 열기도 전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꼬리까지 팥 붕어빵 집이죠? 인스타에서 봤어요. 줄 서서 기다릴게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줄이요? 제 수레 앞에요? 동준이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 입소문을 탔어요. 남포동 숨은 맛집진 붕어빵 맛집 엄마 손맛. 붕어빵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어요. 하루 평균 10만 원. 11월에는 500만 원. 12월에는 800만 원.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순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이모, 파트타임 한 명 구해요. 내가 아는 아줌마 소개해 줄게. 말순이 40대 아줌마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저도 이모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순애는 그 아줌마에게 앙금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처럼 꼼꼼하게요. 2022년 12월 31일 순애는 1년을 마감했습니다. 총 매출 2,400만 원, 순수익 약 1,2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순애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번 첫 돈이었으니까요. 제아의 종소리가 울릴 때 순애는 수레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내년에는 더 잘해볼게요.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59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2022년 김태호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에서 최유진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유진은 스스로를 서울 대형 무역회사 회장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년 전 회사 거래처 행사에서였어요. 유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유진이에요. 아버지가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태호 씨 같은 분이라면 좋은 기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 드레스, 외제차, 프라이빗 클럽.
유진은 재벌가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태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짜 재벌가 딸인 줄 알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가 오빠 회사에 투자하고 싶대요. 오빠가 이혼만 하면 우리 그룹 임원 자리도 가능해요. 유진의 달콤한 속삭임에 태호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5년 살던 아내를 버렸어요. 재벌가 사위가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혼 후 태호와 유진은 화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유진이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줘요. 오빠, 파리 가고 싶어요. 다음 달에 같이 가요. 태호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행복했거든요. 순애와는 달랐어요. 순애는 항상 돈 아껴야지 비싼 거 왜 사 이러면서 잔소리했거든요. 유진은 달랐습니다. 오빠 최고야, 오빠 덕분에 행복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유진의 요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빠, 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쓸 건데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태호는 의심 없이 빌려줬습니다. 재벌가 딸이 3천만 원 못 갚겠어요? 오빠, 아버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5천만 원만 급하게 필요해요. 큰 프로젝트 터지면 10배로 갚아줄게요. 또 빌려줬습니다. 오빠,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1억만 도와주시면 큰 수익으로 갚아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도 오빠한테 꼭 보답하실 거예요. 퇴직금까지 털었습니다. 태호가 유진에게 준 돈은 총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가끔 걱정했습니다. 태호야,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재벌가 딸이 왜 자꾸 돈을 빌려? 야, 넌 몰라. 유진이는 진짜야. 나 곧 장인어른 만나기로 했어. 태호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 여자를 의심하다니요. 장남 현수도 유진을 만났어요. 아버지, 유진 씨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재벌가 딸이시니까 아버지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현수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건 말건 관심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이 중요했으니까요. 2022년 내내 태호는 유진과 화려하게 놀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 낡은 원룸에서 붕어빵 반죽하고 있는 전처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가끔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요. 2023년 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자꾸 약속을 미뤘어요. 오빠, 아버지 만나는 거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셔서요. 오빠, 투자건도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곧 터질 거예요. 태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아직 장인어른을 못 만났어요. 유진의 집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호텔이나 자기 집에서만 만났거든요. 유진아, 나 내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아버지도 뵙고 싶고. 오빠,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사귄 지 2년이 넘었잖아. 오빠 왜 그래요? 나 믿지 못해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태호는 미안해졌어요. 아니야. 미안해. 기다릴게. 그런데 2023년 여름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태호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태호 씨 맞으시죠? 최유진 씨 아시죠? 네, 제 애인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최유진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로 김태호 씨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최유진, 본명 박선미, 전과 3범입니다. 재벌가 딸 행세하면서 남자들한테 돈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김태호 씨 말고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을 줬는데 죄송합니다만 돈 돌려받기 힘들 겁니다. 이 여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돈 다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태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5년 살던 아내를 버리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사기꾼한테 갖다 바쳤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순회의 붕어빵 장사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입소문이 점점 퍼졌어요. 남포동의 꼬리까지 팥 들어간 붕어빵 집 있다 하더라. 직접 앙금 만드는 집이래. 새벽 4시부터 팥 삶는데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지역 블로거들이 찾아왔어요. 이모, 저 블로거인데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마음껏 찍으세요.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갔습니다. 남포동 숨은 맛집 꼬리까지 팥 꽉 찬 레전드 붕어빵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유튜버가 찾아왔어요. 20만 구독자를 가진 부산 맛집 유튜버였습니다. 이모, 저 유튜브 찍으러 왔는데요. 촬영해도 될까요? 유튜브요? 그게 뭔데요? 인터넷 방송이에요. 요즘 다들 유튜브로 맛집 찾거든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유튜버가 붕어빵을 먹으면서 촬영했어요. 어머, 진짜 꼬리까지 팥이 꽉 찼어요. 이거 미쳤다. 그 영상이 올라간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여기 어디예요? 당장 가야겠다. 부산 가면 필수 코스 추가 이모 손맛. 레전드 5월부터 서울에서도 손님이 왔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서울에서 KTX 타고 왔어요. 진짜요? 붕어빵 먹으러 서울에서요? 네, 그 영상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 붕어빵 먹으러 오다니요. 6월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BS 부산 6시 내 고향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박순애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이요? 제가요? 네, 요즘 SNS에서 화제시더라고요. 사연도 좋고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전 남편이나 그 여자가 볼 수도 있고요. 이모 나가요. 좋은 기회잖아요. 말순이 권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 나갈 얼굴이에요? 얼굴이 뭐가 중요해. 이모 붕어빵이 맛있는 게 중요하지. 순애는 결국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35년 동안 집에서 배운 거 하는 거예요. 팥 앙금은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혼나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쏟아졌어요. 순애 이모 화이팅. 이혼 후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 감동이에요. 붕어빵 먹으러 부산 갈게요 방송. 다음 날 줄이 100m를 넘었습니다. 순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파트타임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둘 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말순이 소개해준 분들이었습니다. 이모,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순애는 앙금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꼼꼼하게요.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처럼 7월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8월에는 3천만 원, 9월에 5천만 원. 겨울 시즌이 다가오자
매출이 더 뛰었어요. 10월에 차남 동준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법인 설립하자. 이대로 가다간 세금 문제도 그렇고 확장도 어려워. 법인? 그게 뭔데? 회사 만드는 거예요. 순회 붕어빵이라는 회사. 내가 도와줄게. 사업자 등록하고 상표 등록하고 제대로 해보자.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회사라니요. 자기가요? 엄마 능력이면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동준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11월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순애 붕어빵, 대표이사 박순애. 서류에 사인하면서 순애의 손이 떨렸어요. 59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두 번째 수레를 열었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였습니다. 첫 번째 수레에서 배운 직원이 두 번째 수레를 맡았어요. 순애 이모, 저 잘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2023년 연매출 3억 원, 순수익 1억 원. 1년 전 남포동 골목 끝자락에서 하루 3만 원 벌던 것에 비하면 100배가 넘는 성장이었습니다. 연말에 말순이 축하해줬어요. 야, 니 대박 났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이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밥 안 먹여줬으면 지금 없었어요. 아이고, 밥 한 끼 먹인 게 뭐라고.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순애는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60세 생일을 앞두고 순애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애로 사는 살.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김태호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동창이 술김에 물었어요. 야, 태호야. 네 전처 순애 아니었나? 요즘 잘 산다 카던데. 뭐? 순애가? 남포동에서 붕어빵 판다 카던데 대박 났다더라. 우리 마누라가 인스타에서 봤다 카더라. 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붕어빵? 그래, 붕어빵이나 굽고 있겠지. 대박은 무슨.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게 뭐가 대박이야. 야, 진짜 유명하다 카던데. 줄 엄청 길다 카고. 줄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 붕어빵 장사가 뭐. 태호는 무시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순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때 마침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유진이 아니라 박선미였죠.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뭐야? 왜 전화해?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 1,000만 원만. 미쳤어?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했는데 또 돈 달라고? 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제발. 감옥 가기 싫어. 도와줘. 꺼져. 다시 연락하지 마. 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 때문에 태호의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을 날렸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잦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남포동에서 밥 먹자. 거기 유명한 식당 있다던데. 태호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유진을 만나러 가는 김에 전처 순애가 어떻게 사는지도 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태호는 외제차를 몰고 남포동으로 갔습니다. 조수석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구속됐다 나온 후라 그런지 예전의 화려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빠, 저기 봐. 줄이 엄청 길다.
유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끝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50m는 넘어 보였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줄이야? 태호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줄 끝에 가서 물었어요. 여기 뭐 줄이에요? 붕어빵이요. 순의 붕어빵. 여기 엄청 유명해요. 붕어빵? 붕어빵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요? 네, 꼬리까지 팥 들어간 붕어빵이에요. 직접 앙금 만드시거든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태호는 줄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레 앞에 다다랐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의 붕어빵, 대한민국 붕어빵의 자존심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방송 출연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KBS, MBC, SBS 로고가 박힌 사진들. 수레 옆에는 순의 붕어빵 2호점 오픈 예정 광안리라고 적힌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레 안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사람. 박순애였습니다. 2년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네, 3개요? 잠깐만요. 바로 구워드릴게요.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애는 태호를 알아봤습니다. 분명히요. 잠깐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그런데 순애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더니 다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그 무시가 유진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유진은 비웃음을 흘리며 수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 오빠, 저기 저 아줌마 맞지? 세상에 꼴 좀 봐. 유진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렸어요. 마린시티 살 때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이제는 길바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 아주 보기 좋다. 그치 오빠? 줄 서 있던 손님들이 뭐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 지갑을 열었어요. 5만 원권 서너 장을 꺼내더니 붕어빵 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굽느라 정신이 없나 본데 이것 좀 챙겨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오빠가 옛날 정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오늘 장사 일찍 접고 따뜻한 국밥이나 사 먹으라고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사양 말고 챙겨둬요. 네. 유진이 깔깔대며 태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호도 피식 웃었어요. 자기도 원래 이러려고 왔으니까요. 30만 원짜리 봉투가 주머니에 있었지만 유진이 먼저 해버렸네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갑자기 돈을 던지네. 미쳤나? 그런데 순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순애는 손에 든 무쇠 집게로 그 돈들을 집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요. 그러고는 수레 옆에 놓인 불우이웃 도끼 성금함 속으로 미련 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성금함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준 돈을. 순애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비도 오는데 오래 기다리셨지요? 자, 여기 속이 꽉 찬 뜨끈한 놈으로 나갑니다. 맛있게 드이소. 손님이 붕어빵을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이모, 저 사람들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 오거든요. 신경 쓰지 마이소. 순애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킥킥 웃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손님 죄송한데요. 줄 좀 서주이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순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네, 다음 분 몇 개 드릴까요? 유진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빠, 저 여자 지금 완전히 무시하잖아. 가만 안 둬.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순애의 그 담담한 표정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자기가 버린 여자인데요.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여유롭게 무시당하다니요. 저 여자가 날. 태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왜 그래? 일어나. 유진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아저씨 왜 저래? 술 취한 거 아니야? 여기서 왜 주저앉아? 순애는 그 소동을 힐끗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이모, 저 사람 괜찮아요? 손님이 물었어요. 글쎄, 모르는 분인데. 아무튼 여기 붕어빵 나갑니다. 조심히 드이소. 뜨겁거든요. 순애의 부산 사투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태호를 억지로 끌어일으켰어요. 오빠, 제발 일어나. 창피해 죽겠어.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차에 탄 후에도 태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저 여자 완전 건방지잖아. 내가 준 돈을 성금함에 넣어? 날 거지 취급한 거야?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무심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자기 앞에서 벌벌 떨던 여자였는데요. 이혼 통보할 때 무릎 꿇고 빌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순애에게 자기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걸요. 35년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요. 오빠 뭐해? 출발해. 저 여자 때문에 기분 잡쳤잖아. 유진이 재촉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순애의 수레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붕어빵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여전히 줄 서 있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분해서인지 창피해서인지 아니면 뒤늦게 후회가 밀려와서인지. 그날 이후 태호는 밤마다 순애의 그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24년 여름 김태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횡령 의혹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태호 상무님, 2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 돈은 거래처 접대비로, 거래처 영수증이 전부 위조된 겁니다.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진에게 준 돈 중 일부를 회사 자금에서 빼돌렸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유진 아버지한테 투자받으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진이 사기꾼이었으니까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진 사퇴하시면 고발은 취하하겠습니다. 횡령금 전액 변상하시는 조건으로요. 회사 측 제안이었습니다. 태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진 사퇴하고 횡령금 8천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전부 털어서요. 장남 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회사 그만뒀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버지 일 때문에 회사에서 눈총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한 번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뭐? 어머니한테 사과했어요.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용서해 주셨어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가 순애한테 연락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엄청 잘 되셨대요. 붕어빵 사업으로.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알아. 나도 봤어.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편 못 들겠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남 동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동준아, 아버지야.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동준아, 아버지가 힘들어. 한 번만 만나자. 아버지는 이미 가족 아니에요. 어머니 버리고 사기꾼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친 순간 가족 아니에요. 동준아,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는 이제 남의 것이 됐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태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달 후 태호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채무자 김태호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합니다. 은행 계좌 동결, 신용등급 최하위, 신용카드 전부 정지. 62세의 파산자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유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 등이 적용됐어요. 법정에서 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한때 재벌가 딸이라고 믿었던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재산을 날리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태호에게는 캄캄하게 보였어요. 파산 후 태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파산자랑 어울리면 자기한테도 피해가 온다면서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는 부산역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3.5평방.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 해운대 마린시티 60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3.5평 고시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순의 생각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여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기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신이 번 돈이 어딨어?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애가 35년 동안 한 일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지금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붕어빵 장사로. 35년 동안 집에서 배운 기술로.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그때 순애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어요. 2025년 순애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순애 붕어빵은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랜차이즈 모집 공고를 냈더니 지원자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5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순애는 가맹점주를 엄선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선발했어요. 저도 이모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원자들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에게 직접 앙금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처럼 꼼꼼하게. 팥은 6시간 이상 불려야 해요. 물은 3번 갈아주고요. 앙금 농도는 이 정도가 딱 맞아요. 2025년 말 전국 신계지점이 오픈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전국 곳곳에 순회 붕어빵 간판이 걸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회 밀키트도 출시했어요. 집에서 직접 굽는 붕어빵 세트, 순회가 만든 앙금과 반죽 믹스, 붕어빵 틀이 세트로 들어 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첫 방송 때 10분 만에 1만 세트가 완판됐어요. 대한민국 붕어빵의 자존심, 순회 붕어빵입니다. 이 앙금 맛 좀 보세요. 직접 삶은 팥 앙금이에요. 순회가 직접 홈쇼핑에 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59세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늦은 시작은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2025년 연매출 180억 원, 순수익 30억 원, 직원 수 120명. 3년 전 남포동 골목 끝자락에서 하루 3만 원 벌던 것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성장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여성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소감에서 순회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35년 동안 집에서 밥만 했던 사람. 이혼 후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자갈치 시장에서 한 분이 밥 한 끼를 먹여주셨어요.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순애는 객석에 앉아있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순 이장님 감사합니다. 이 상은 이장님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상 후 순애는 순애 새출발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써야 하는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무료로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3년 전에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저도 그 손을 내밀고 싶어요. 첫 기수로 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어요. 요리 기술, 창업 실무, 재무 관리까지. 교육비는 전액 무료. 졸업 후 창업 자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순애 이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졸업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는 이유가 생겼어요.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순애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붕어빵 수레에서 180억 기업으로 박순애의 기적 시청률이 12%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응원 편지가 쏟아졌어요. 500통이 넘었습니다. 순애 씨 이야기 보고 울었어요. 저도 이혼했는데 용기 얻었어요. 59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저도 할 수 있겠죠? 순애는 편지 하나하나에 손글씨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기 내셔서 감사해요. 늦은 시작은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장남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편만 들고. 순애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지난 일이야. 엄마 용서해줘요. 용서할 거 없어. 넌 내 아들이야. 현수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요. 36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차남 동주는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순애 붕어빵 경영팀에 합류했어요. 엄마, 나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허락해줘. 근데 교사 안 해도 돼? 좋은 직장인데. 엄마 옆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 순애는 두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아버지만 빼고요. 2026년 김태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파산 후 2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력서 좋으신데요. 파산 이력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면접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64세, 파산자. 아무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축은 바닥났고 고시원 월세도 3개월 밀렸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고시원 주인이 통보했습니다. 태호는 급하게 일자리를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일용직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어요. 물류센터 일용직 모집 학력, 경력 무관 마이너스 일당 12만 원 당일 지급. 태호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일용직 자리 있다고 해서요. 네, 내일 아침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경남 김해시. 다음날 새벽 태호는 지하철과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김해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입구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순회 붕어빵 물류센터. 태호는 멈칫했습니다. 순회 붕어빵이요? 여기가요? 김태호 씨죠? 여기 서류 작성하세요. 현장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안 벌면 고시원에서 쫓겨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물류 라인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 순회 붕어빵 밀키트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박스들을 저쪽 트럭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에 10kg 정도 돼요. 태호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스 옆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회 붕어빵 진심을 굽습니다. 대표이사 박순회. 태호는 그 글자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년 전 자신은 이 회사 대표인 순회를 밥이나 하던 여자라고 불렀어요. 식모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그 회사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거기 새로운 사람, 빨리빨리 움직여. 네네. 태호는 허리를 숙이고 박스를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점심시간. 태호는 구내식당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순회 붕어빵의 박순회 대표가 정부로부터 한식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화면에 순회의 얼굴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붕어빵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태호는 라면 먹다가 멈췄습니다. 순회가 저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4년 전 자기가 버렸던 여자가. 아저씨, 왜 그래요? 라면 안 먹어요? 옆에 앉은 젊은 일용직이 물었습니다. 아니 먹어야지. 태호는 라면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작업이 끝났을 때 태호의 온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당 12만 원입니다. 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물류센터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12장, 12만 원. 4년 전 유진이랑 한 번 밥 먹으면 쓰던 금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2만 원이 태호의 하루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점퍼를 벗다가 안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구겨진 봉투. 2년 전 남포동에서 순애에게 던지려고 준비했던 30만 원이었어요. 그날 유진이 먼저 돈을 던졌고 순애는 그걸 성금함에 넣어버렸죠.
태호도 이 봉투를 꺼내려고 했었어요. 밥값이나 해먹어라며 던져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순애의 그 무심한 눈빛에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그냥 뺐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점퍼 안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던지지도 못하고 가져온 돈. 태호는 봉투를 열었어요. 10,000원짜리 30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돈으로 순애를 비웃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30만 원이 자기 목숨줄이었습니다. 내일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야 했거든요. 오늘 번 12만 원과 이 30만 원을 합치면 겨우 낼 수 있었어요. 태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를 모욕하려고 준비했던 돈으로 지금 자기가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던졌으면 이 돈도 없었을 거예요. 던지지 못한 게 다행인 건지 비참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30만 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애의 그날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무심한 얼굴. 자기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던 그 담담함. 미안해, 순애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26년 겨울,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남포동 순애 붕어빵 본점. 순애는 여전히 직접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 매출 20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됐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점에서 직접 붕어빵을 구웠어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쉬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님 얼굴 보면서 굽는 게 좋아.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순애는 노릇노릇하게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하루 3만 원 벌던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이모, 붕어빵 3개요. 네, 잠깐만요. 바로 구워드릴게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저녁 8시쯤 됐을 때 순애는 잠깐 수레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멀뚱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김태호였습니다. 전 남편, 4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어요.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어요. 순애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자기를 버렸던 남자, 밥이나 하던 여자라고 무시했던 남자. 근데 지금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빗속에 서 있었어요. 순애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비 맞고 서 있는 분한테 붕어빵 하나 갖다 드려. 네, 저분이요? 응, 그냥 갖다 드려. 말은 하지 말고. 직원이 봉투에 붕어빵을 담아서 태호에게 가져갔습니다. 태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이미 다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꼬리까지 팥이 꽉 차 있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볼을 타고 흘렀어요. 고마워요, 순애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말은 순애에게 닿지 않았어요. 순애는 저 멀리서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태호가 갈 수 없는 곳에서. 태호는 붕어빵을 다 먹고 빈 봉투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 붕어빵 진심을 굽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태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힐끗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붕어빵을 구웠어요. 네, 다음 분 몇 개 드릴까요? 밤이 깊어지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순애는 수레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왜 이 시간에? 지나가다가 들렀어. 붕어빵 하나 줘. 순애가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말순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여전히 맛있네. 5년 됐는데 변함없어? 이장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기서 장사하라고. 내가 뭘 가르쳤어. 밥 한 끼 먹인 것밖에 없는데.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로. 순애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장님 감사해요. 정말로. 고맙긴.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네 인생은 네가 만든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순애가 말했어요. 저 아까 전 남편 봤어요. 태호? 그 양반 왔었어? 네. 비 맞고 서 있더라고요. 붕어빵 하나 갖다 주라고 했어요. 왜? 미워하면서. 미워했죠. 많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됐든 못 됐든 제 인생이랑 상관없잖아요. 순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애로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네 인생은 네 거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달빛 목욕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 그녀는 59세에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수레 하나로 다시 시작해서 대한민국 붕어빵의 여왕이 됐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순애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